서울 잠실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났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분주한 도로 소리를 들으며 셔츠 단추를 잠갔다. 아내 지연은 그 시간쯤이면 막 병원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잠든 그녀의 어깨를 흘낏 볼 뿐 말을 건넬 틈이 없었다. 서로의 하루는 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혼한 지 7년, 누구나 보기엔 안정된 부부였다. 나는 건설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고 지연은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각자의 일에서 성실했고 남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정적이었다. 라디오에서는 늘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고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다. 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여의도의 사무실로 향했고 대부분 저녁 8시 무렵 돌아왔다. 영업직이라 미팅이 잦았지만 술자리를 즐기지 않아 회식이 길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지연의 생활은 늘 뒤집혀 있었다. 반번이 이어지는 주엔 낮에 잠을 자야 했고 데이 근무 때는 새벽같이 나갔다. 우리의 시계는 언제나 어긋나 있었다. 가끔 퇴근이 일찍 끝난 날이면 나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와서 소파에 앉았다.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지연은 그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밝히며 병원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의 대화는 실용적인 말들뿐이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주말엔 대형마트에 가야 한다는 얘기, 그게 전부였다. 한때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그녀는 늘 피곤하다고 했다. 내가 퇴근할 즈음이면 지연은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면 그녀는 집을 나섰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의 그림자를 밟을 일이 거의 없었다.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다. 그게 결혼이란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 무심함이 결국엔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몰랐다. 주말이면 우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이번 주엔 어디 갈까? 그 말은 서로의 의무를 다하려는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만큼은 부부의 모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잠실 근처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지연은 며칠 만에 휴무라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묻어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간만에 웃었다. 나는 이번 주 실적이 좋아 팀장에게 칭찬을 받았고 지연은 반번이 끝난 뒤라 피로가 풀린 듯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간 듯했다. 음식 맛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지연의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러웠다는 것만 또렷하다. 식사 후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반가워서였을까 평소보다 술잔이 자주 오갔다. 지연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느슨해졌다. 밖에는 봄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 대신 그녀의 팔을 잡고 걸었다. 지연은 내 팔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고 그 온기가 낯설 정도로 따뜻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 믿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지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술에 취한 말투였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이 내 이름이 아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짧고 낯선 이름 하나가 공기 속을 스쳤다. 그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켜고 웃음소리를 흉내냈다.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술 냄새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낯선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잔상을 보았다. 한강 바람이 불어오는 듯 마음속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잠들기 전마다 그 이름을 떠올렸다. 지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이름, 지훈. 그 두 글자가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잠든 뒤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지만 그 리듬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했다.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왜 그 순간에 흘러나왔는지. 나는 평소처럼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두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아주었다. 내가 분노를 숨길 수 있었던 건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엔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러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서히 안심한 듯 보였다. 아마 내 귀가 술에 젖어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믿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 울림, 그 얇은 호흡까지도. 그건 절대 착각일 수가 없었다. 새벽이 오자 나는 결국 잠을 포기했다. 커튼 틈으로 여명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천천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에 의심이 더 또렷해졌다. 지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 이름은 누구인가? 내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 혹시 병원 동료 중에 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을까? 혹은 환자, 혹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내 안에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의심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웃었다. 굿모닝. 지연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고 그녀의 컵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조금 안심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그었다. 이제부터는 확인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출근할 때도 퇴근 후에도 그녀의 말투와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나는 모른 척하며 화면 반사 속에 비친 불빛을 훔쳐봤다. 하지만 아무 단서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평온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다. 결국 어느 밤 지연이 병원 나이트 근무를 나간 뒤 나는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침실 서랍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화장대 서랍에는 향수와 메이크업 도구만 가지런했다. 가방 안도, 서류철도, 사진도 모두 평범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차로 향했다. 지연이 타고 다니는 흰색 중형차. 그 안에서 그녀의 하루가 가장 솔직하게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도어를 열자 약한 세제 냄새가 났다.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휴지통 안엔 영수증 몇 장뿐이었다. 모두 병원 근처 카페와 주차장.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확신이 생겼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도 손이 떨렸다. 나는 큰 기대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넣었다. 화면을 하나씩 열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초반에는 평범한 출근길, 주말 드라이브 장면들 뿐이었다. 그러다 날짜를 거슬러 며칠 전의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 속 풍경이 달라졌다. 은정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숙소 건물 앞을 지나쳤고 남자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해프닝이 아니었다. 의자에서 일어설 힘이 없었다. 어젯밤의 작은 소리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멈추었다가 다시 재생했다. 그 장면 속에는 분명히 지훈의 실루엣이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본 어떤 사람의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정상적으로 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회의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 몇 명이 컨디션을 물었지만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알았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했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여러 조사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강남의 한 조사 전문 업체에 약속을 잡았고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의 베테랑이 맞아주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조용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
한 번의 장면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잡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실체적이었다. 비용은 약 200만 원 선. 내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성금을 건넸다. 탐정은 이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정의 근무표, 출퇴근 루트, 자주 가는 카페와 주차 패턴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블랙박스 외에 차량 GPS 기록, 주차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먼지가 앉은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떠올렸다. 그 상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었다. 은정은 병원에 출근했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탐정은 담담했다. 분류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 탐정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톤이 달랐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날 은정은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강남 방면으로 이동했고 한 카페에서 남자와 마주 앉았다. 사진 속 그 남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 둘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 후 탐정의 보고서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함께 모텔로 이동.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화면 속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었고 아무 망설임 없이 함께 들어갔다. 2시간이 지나 그들이 다시 나오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오해라는 단어로 위로할 수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다. 탐정에게서 전달받은 자료는 사진 50장, 영상 10개,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 한 부였다. 그 속엔 그녀의 거짓말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출근이라던 날들, 야근이라던 밤들, 회식이라던 시간들이 전부 다른 의미였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같은 패턴이었다. 그녀는 병원 대신 강남의 레지던스로 향했다. 때로는 모텔, 때로는 그 남자의 원룸. 탐정은 그 남자의 신상도 알아냈다. 박지훈, 32세.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 엘리트, 그리고 내 아내의 연인이었다. 보고서를 읽으며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표정은 익숙했다. 한때 나를 향했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꺼버렸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몇 달 동안 나는 완벽히 숨고 있었다. 그녀가 야근이라며 집을 비운 날들, 그녀의 피곤한 얼굴, 그 모든 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흔적이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지훈. 그건 실수도 술김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결과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그녀가 부정한 선택을 한순간부터 나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했다.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를 받아든 날, 나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안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병원 내의 빈 병실, 휴게실, 심지어 당직실에서도 그 남자와 만났다. 근무 시간 중 틈틈이 나눈 대화와 손짓, 그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읽는 동안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은정이 보여준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른 의미로 변했다. 새로 산 립스틱, 평소보다 진한 향수, 갑작스럽게 늘어난 속옷 쇼핑. 모두 그 남자를 위한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녀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던 이유, 퇴근 후 피곤하다고 방에 틀어박혀 누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한 남자를 향한 열정의 흔적이었다. 나는 분노보다도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한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탐정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도 확보했다. 짧은 문장들이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문장 몇 개가 내 가슴을 천천히 찢어 놓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도대체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 젊음, 지위, 혹은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내 안의 허무함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사실을 혼자 견뎌야 했다. 회사에서는 웃는 얼굴로 고객을 맞았고,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그녀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나는 법으로 답할 것이다. 서초동의 한 로펌을 찾아갔다. 불륜 전문 사건을 다룬다는 변호사를 예약해 두었고 탐정이 준 자료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다. 사진, 영상이 담긴 USB, 추적 보고서. 그 가방은 마치 내 결혼 생활의 관광 같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40대 후반의 여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다.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보고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걸 기록하고 남기는 것. 그녀가 지운 흔적까지 전부 드러나게 만드는 것. 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진을 가리켰다. 여러 차례 촬영된 출입 장면이라면 관계의 지속성과 반복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곧 변명으로는 지울 수 없는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했다. 이 정도 증거면 조정에서도 재판에서도 우리 쪽이 유리하다고 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액수는 보통 수천만 원대에서 판단된다고. 기간과 반복성, 감정 개입이 변수라고 정리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승산이 있다는 말에 어깨가 조금 내려갔지만 끝을 택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월을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을 내 손으로 접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건은 몇 달 이상 이어졌고 같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상대라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회복을 말하기 전에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이 무너졌다고. 나는 마지막 기대처럼 물었다. 직접 이야기해서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알았다는 걸 먼저 밝히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척해 주십시오. 조정에서 불성립 시 소송으로 넘어가는 흠도 들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은 최소 반년에서 길면 1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정해져 있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값을 매겨야 끝날 수 있는 일이라면 매기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무실을 나섰을 때 서초의 바람이 차게 불었다. 가방 속 USB가 묵직했다. 결혼 생활의 무게가 파일 몇 개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그러나 겨우 그 무게만큼의 평온이라도 되찾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정리되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애원이 아니라 절차로 가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지연을 맞았다. 그녀가 씻는 소리, 컵이 맞부딪히는 소리, TV 볼륨이 오르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마음속에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단계별로 메일을 보내주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짧게 정리해 주었다. 증거를 더 수집하되 상대는 끝까지 안심시키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이제 시작이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지냈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곧 통지서가 아내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매 끼니를 함께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식탁 위에 없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었다. 하얀 봉투에 찍힌 가정법원이라는 글씨가 내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다. 은정은 퇴근하자마자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봉투를 열던 손이 떨렸고 종이를 꺼내는 순간 입술이 말라붙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 조정 신청이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갈라놓았다. 은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USB, 사진, 탐정 보고서. 그녀 앞에 차례로 내려놓았다. 블랙박스 화면 속 그녀와 지훈이 걸어가는 장면. 모텔 앞 웃고 있는 두 사람.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변명은 입술까지 올라오다 이내 사라졌다. 이건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잠깐의 실수였어, 민수야. 한순간이었어. 제발.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든 연기든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몇 달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실수로 부를 수는 없었다. 그건 의도였고 선택이었다. 며칠 후 소문은 병원 안으로 번졌다. 의사와 간호사의 불륜 사건. 퇴근길마다 들리던 병원 이름이 이제는 수치처럼 느껴졌다. 먼저 박지훈이 징계를 받았다. 정직 3개월, 그리고 부서 전환 예정. 직업적 신뢰도 결함이라는 한 줄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의사로서의 명함은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다. 은정도 병원에서 버티기 어려워졌다.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었지만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속삭임. 그 일의 주인공이래. 그 말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한때 그녀를 감쌌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면서 박지훈의 이름도 세상에 드러났다. 병원 평판은 흔들렸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관계도 균열이 생겼다. 처음엔 함께 이겨내자며 손을 잡았겠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징계, 여론, 돈, 평판. 그 모든 무게 앞에서 박지훈은 점점 멀어졌다. 그의 메시지는 줄었고 통화도 끊겼다.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짙어졌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열렸을 때 조정위원이 묻자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저는 원합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그러나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며칠 뒤 은정이 조용히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합의서에 사인할게.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서류 위에 마지막 이름을 남겼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끝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날 은정은 집을 나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 화장품 몇 개, 그리고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그녀는 그 액자를 한참 바라보다 결국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안정돼 있었다. 직장, 가정, 그리고 민수라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렸다. 불륜의 흔적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거짓이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다. 박지훈도 다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문엔 그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위자료 3,500만 원 지급. 젊은 의사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는 결국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요. 그 말조차 수치처럼 남았다. 은정은 위자료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건 카드빚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송파 외곽의 오래된 원룸으로 들어갔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밖으로는 한강 대신 고가도로가 보였다. 병원에서의 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박지훈이 정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때 서로를 불러내던 이름이 이제는 금기였다. 복도 끝에서 마주치면 둘 다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일,
아직 끝나지 않았대. 그 말이 돌 때마다 은정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다. 퇴사 사유란에 단 2글자를 적었다. 개인 사정. 박지훈 역시 더는 병원에 남기 어려웠다. 평판은 이미 무너졌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내려갔다. 급여는 줄었고 직함도 사라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박지훈은 은정을 원망했고 은정은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사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 사이엔 침묵만 남았다. 몇 달 후 박지훈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메신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은정은 화면을 꺼 버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끝이구나. 그녀는 이제 낮엔 개인 의원에서 잡무를 보고 밤엔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남은 위자료. 삶은 더 이상 꾸밀 여유조차 없었다. 거울 앞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빛나던 피부 대신 퀭한 눈빛만 남았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간호사실에서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 미소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자업자득이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결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선택이 만든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보았다. 이혼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다. 잠들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이름들. 그리고 침묵뿐인 집 안의 공기. 그게 한동안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회복이 시작됐다. 나는 회사에 더 집중했고 누적된 성과가 차츰 쌓였다. 그동안 감정에 묶여있던 시간들이 정리되자 머리도 마음도 정돈되었다. 주말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그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혼자 사는 삶에도 리듬이 생겼다. 퇴근길 편의점 커피, 저녁마다 걷는 한강의 바람, 그 모든 게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1년쯤 지났을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오세라.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다. 처음엔 경계심이 앞섰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풀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를 묻기보다 지금의 하루를 나누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평범함의 온도를 되찾고 있었다. 그 온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한편 은정과 박지훈의 소식은 종종 들려왔다. 둘 다 병원을 떠났고 각자 다른 곳에서 버티듯 살아간다고 했다.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스쳤다.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끝난 이야기의 잔향. 누군가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삶을 잃고 누군가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걸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의 벌은 이미 세상이 대신 내리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남은 삶을 제대로 사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문득 창밖을 봤다. 봄비가 내리고 도로 위로 빗물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싫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다.